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대엽입니다. 다들 이게 마음 먹어서 고향으로 가 계실 텐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 들으시냐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그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혹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트워크. 손을 한번 좀 들어보죠. 좀 관심이 많다, 평소에. 예. 그게 많지는 않네요. 예.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네트워크 분석,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갖고 저희 금융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런 분석 방법은 이제,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최근에 각국에서 충격의 어떤 전염이라든지 그런 어떤 각국의 충격의 파장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방법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점을 한번 보완해 보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이 연구됐다기보다는 앞으로 연구할 게 많이 남아있는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직 젊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면 나중에 크게 이렇게 이바지할 바가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좀 간단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주된 분석 방법들을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고요. 그것들이 실제로 금융시장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쓰인 사례들을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기본 개념은 간단하고요. 그냥 이렇게 꼭지점, 옛날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걸 꼭지점하고 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개체 간의 상호작용의 단순화된 표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직접적인 나하고 어떤 상대방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요 상대방이 또 다른 상대방하고 또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인 관계들까지 포함한 복잡한 이런 연계성을 좀 더 쉽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각 나라들로 막 전염이 되면서 이 충격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떤 고리가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고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 하나로서 고려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크게 보면 연구 대상이 되는 개체는 개인이라든지 또는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국가, 분석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주로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통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개별 회사들의 어떤 묶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는 한 200여 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회사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하고도 좀 관련성을 좀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선의 값은 이제 두 개가 연결됐을 때는 값은 0, 연결되지 않았다, 혹은 연결됐다, 이렇게 0을 바이너리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됐는데 좀 더 하는 약하게 연결됐다, 0.1. 근데 얘는 또 다른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연결됐다, 한 100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선의 값은 또 실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결선을 요 값을 주는 것은 어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하는 사람의 관심의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네트워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을 다루냐 했을 때 보통 예를 하나 든 것이 이제 패드와이어의 어떤 그 네트워크 모습입니다. 이제 2007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그 페이퍼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면 이제 패드와이어는 우리나라 콜 시장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굵은 이게 그 거래 양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 비례하게 이렇게 이제 검은 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 중심부에 모여져 있는 그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고, 요 밖에 있는 회사들은 여기 상대적으로 좀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규모,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독 큰 덩치가 큰 회사들이 몇 개가 있다는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이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최근에 문제가 됐을 때 너무 큰 회사 규모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파산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들이 있는데 몇몇의 아주 큰 플레이들이 존재하고, 보면 딱 봤을 때 요 플레이들끼리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다. 중심부 간의 관계가 오히려 더 밀접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변부는 오히려 주변부끼리의 관계에서보다는 중심을 통해서 이제 인디렉트리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것은 이제 BIS에 있는 그 은행 간 국가 간 은행 통계를 이용한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1980년대하고 2007년대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본 거고요. 이것은 이제 13년에 이제 퍼블리시된 페이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어떤 굉장히 핵심 고리가 되는 이제 국가군들이 있고, 이들 간의 그들 간의 거래도 1980년대보다는 아무래도 2007년대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진을 하면서 굉장히 촘촘해졌다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요쪽, 요 노란 요 삼각형이 여기가 이제 아시아 쪽이 되겠는데요. 요 아시아 쪽을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이쪽에서 왔을 때 이쪽에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더 중심부하고 밀접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하고 많이 편입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의 어떤 분석 방법 중에 한 가지 그 장점은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복잡한 것들을 빠르게 핵심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네트워크를 왜 분석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네트워크는 상당히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경제적에서 보면은 행위자의 관계 형성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상호작용,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관계까지도 나타나는 것도 복잡한 상호작용 관계를 좀 더 쉽게 연구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을 알 수 있죠.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갖는 함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심적인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어떤 뭐 국제경제기구 IMF라든지 BIS 이런 데서 이런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런 주로 연구들이 이제 많이 그런 이제 그 기관들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금융위기 때 많이 나왔던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연계성과 관련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도 어떤 유용한 어떤 시사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분석의 이론적인 기초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사실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어떤 사회학 및 경제학 쪽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참고 문헌도 많지만 제가 익숙한 어떤 그 교과서 같은 잭슨이 쓴 요 교과서에 보면 사회학 및 경제학에 관련한 어떤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잘 이제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참고 문헌들은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1시간에 약 2시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이런 그 강의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데 관심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런 참고문헌들을 보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 NBR이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그 연구 모임인데요. 여기서 보면 해마다 여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렉처 시리즈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갖고 했었고 보자 한 2011년쯤에는 여러분들 그 좀 더 이렇게 그 경제학 그 DSG 모델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죠? 제너럴 그 이퀄리brium 모델 그걸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컴퓨테이셔널 방법론 갖고 이제 그 강의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해마다 최근에 그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그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가 이제 그쪽에 그 해당 연구 분야에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강의 이제 내용을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제 그 촬영을 해서 이제 올려놓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거기서 보면 올해 토픽이 이제 그 네트워크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로 아주 유용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Financial Network Analytics라고 이 웹사이트에는 요 최근에 그 경제학과 관련해서 요 네트워크, 그 파이낸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연구 동향에 대해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아직 상업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상업화를 약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블로그라는 이런 데 보면, 최근에 그 연구 동향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학 및, 컴퓨터공학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그 흐름이 이코노 피직스라고 이렇게 그 불리는 어떤 연구 모임이, 흐름이 있거든요. 혹시 요 단어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코노 피직스라는. 이거는 이제, 원래 경제학이 그 발전 과정을 보면 물리학하고 상당히 많이 초창기에 그 물리학 같은 데도 이제 개념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코노 피직스라는 것은 이제 물리학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경제학 문제를 접근하는 이제 주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그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경제학 문제를 많이 그 연구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소가 이제 그 산타페 연구소라고 그 미국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산타페 연구소가 이런 이코노 피직스 이런 그 연구 흐름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는 수학에서도 이게 그래프 이론이 이제 그 수학적인 기초가 되는데 요 책은 이제 그 학부 이제 교재고요. 요 책은 학부 교재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소개를 했고. 이분이 한 것은 이제 좀 더 약간, 요건 학부 교재고, 요건 약간 좀 어드밴스 되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그래프에 대한 건데, 요것은 왜 요것이 이제 관련되냐면은,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그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보면, 만약에 이것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랜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과학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임의의 선들이 있을 때 랜덤하게 일정한 확률로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그때 나타나는 네트워크 모양하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 보는 네트워크 모양하고 유사한지 아니면 어떤 차이성이 있는지. 그랬을 때 만약에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랜덤한 특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네트워크 이론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랜덤 그래프에서 만들어지는 특성하고는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콜레이션이 있고 우리가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트워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테이션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꼭지점이 있고, 그래서 보통 N이라고 하면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아니면 뭐 가나다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기업 A, 기업 B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1하고 만약에 2가 연결되어 있느냐, 1하고 3이 연결되어 있느냐, 1하고 4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담게 되는 인접행렬이라고 부르는 어떤 매트릭스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지점이 있고, 쉽게 생각하면 그것들이 연결된 정도를 표현하는 이제 행렬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요약한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인접행렬에 대한 분석이 이제 그 키가 되고, 그래서 인접행렬의 특성에 따라서 네트워크 유형을 분류해보면, 만약에 이런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것이 어떤 방향성이, 내가 쟤한테 주는 거하고, 쟤가 나한테 주는 거하고, 이런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요 양쪽, 이게 어떤 대칭적이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랬을 때는 이게 0하고 1, 이게 그러니까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비가중이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향 비가중 네트워크라고 불리고요. 0하고 1밖에 값은 못 갔지만 대칭적이다. 그랬을 때는 방향은 없는데 방향도 없고 가중도 없다. 그래서 무방향 비가중 네트워크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고, 연결됐다 안 됐다 이것보다는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을 때는 이제 가중 네트워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칭적일 때는 무방향 가중 네트워크, 대칭적이 아닐 때는 방향 가중 네트워크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쓰이는 것이 무방향 비가중하고 방향 가중 네트워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만나본 것 중에서. 자, 그러면은 이 노테이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꼭지점 집합이 1, 2, 3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인접 행렬이 이렇게 G가 이렇게 두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행렬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1, 2, 3, 여기 1, 2, 3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1, 2가 이제 1이니까 1하고 2가 1이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게 대칭적으로 2, 1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행렬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2, 3가 연결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대칭적이기 때문에 3, 2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2, 3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3, 1 그리고 1, 3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 0.1, 여기 0.5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곳이 값이 0.1, 0.5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가중 네트워크가 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1에서 2로 가는 거하고 2에서 1로 가는 것이 크게 다르다. 그랬을 때는 보통 이제 화살표를 표기를 하게 되고, 1에서 1에 갈 때는 이렇게 뭐 화살표를 표기하든지, 2에서 3로 갈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기하든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테크닉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꼭지점 중요도하고, 공동체 식별하는 거하고, 미니멈 스패닝 트리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꼭지점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꼭지점이 그 네트워크 상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측정하는 건데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매출액. 이런 거 갖고 이제 그 회사의 중요도를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회사가 다른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 크기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그 경제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데서 역할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다른 회사랑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
이 회사가 혼자만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랑 굉장히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가 갖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상에서의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방법을 이런 개념이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중요도를 재는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수 중요도하고 고유 벡터 중요도 이 두 가지만 이제 소개시켜 할 텐데요. 차수 중요도는 아까 보신 네트워크 중에서 0과 1, 바이너리하게 이렇게 정의되는 그런 네트워크일 경우에 잘 정연되는 개념인 것 같고, 고유 벡터 중요도는 좀 더 이렇게 가중 네트워크일 때 좀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수 중요도는 가장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몇 개랑 연결되느냐, 연결이 더 많이 되면 중요하다는 그런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DI, 그러니까 I의 중요도를 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GIJ가 1이 되게 하는 J의 개수, 즉 몇 개랑 연결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데 이게 이론적인 어떤 그 히스토리 차원에서 봤을 때 요 차수 개념하고 중요한 그 개념, 요 차수 분포라는 것은 만약에 꼭지점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다 한 개씩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한 개씩만 연결되는 분포가 될 테고, 그런데 그럼 다 한 개씩만 연결된 것이 10분의 1씩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것은 5개랑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3개랑 연결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상대적인 어떤 몫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 차수 분포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이런 차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것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패드와이어에서 보시고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덩치가 큰 어떤 그 회사가 있고 상대적으로 덩치가 적은 회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수학적인 모델을 봤을 때 가장 여러 가지가 모든 네트워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떤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확률을 어떤 그 디그리가 그러니까 차수가 요 D가 될 확률이 요런 컨스턴트에다가 곱하기 요 D 한 다음에 여기 지수 마이너스 알파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그 확률 분포가 이제 그 표시가 될 때 이걸 이제 파워로 이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게 정규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가장 높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팻테일하다. 그러니까 그 꼬리 쪽이 그 양극단, 그러니까 한쪽 극단이 상당히 이렇게 좀 정규 분포에 비해서 천천히 감소하는 게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런 걸 이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확률이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요 식을 록을 취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록을 취하게 되면 컨스턴트가 곱해져 있으니까 요걸 이제 따로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요 알파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코에피션트가 곱해져 있고, 로그 D,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랬을 때는 이것들을 치환해서, 요 확률하고 그때 해당하는 값들을 치환해서 로그 플롯에 그려봤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이 나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 플러스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요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요 알파. 그러면 알파 값이 클 때 하고 알파 값이 작을 때, 알파 값이 작으면 좀 더 이 기울기가 플랫해지고, 알파 값이 크면 좀 더 기울기가 스티프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알파 값이 작을수록 좀 더 천천히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꼬리가 좀 더 두꺼워진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분포가
요 분포가 이제 많이 얘기되는 이유는 현실에서 어떤 그 차수 분포를 계산해 봤을 때 이런 분포를 따르는 것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포화성 보통 랜덤하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면 포화성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포화성 분포보다 훨씬 패트한 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사이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피케티의 어떤 그 소득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상위 1%의 이런 것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많이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웰스 분포 같은 것들도 이렇게 파워로 분포로 많이 근사가 된다. 그랬을 때 각 나라의 요 알파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어느 정도 이제 크기를 갖느냐 이거 갖고서 어느 정도 패트한 분포를 갖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이즈 아니면 여러 가지가 이런 어떤 파워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물리학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런 경제학에서 발견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분포가 이런 것들을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이고, 물리학자들의 이런 분들은 이것들이 이제 경제학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불의 발생 크기 이런 것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포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리학 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이제 원리를 발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일부분의 데이터에서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런 것은, 네트워크의 연결이 랜덤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차수 중요도는 결국은 이제 몇 개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n분의 1로 나눈 걸로 수치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n분의 1보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꼭지점이 n개면 n-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이 전체 크기는 이제 차수 중요도는 이제 1보다는 이제 클 수가 없게 되겠죠. 0하고 1 사이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도를 이제 매제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분포, 요 이제 차수 분포가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경우가 꽤 있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 차수 분포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이제 2012년 이코노메트리카에 실린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투입 상출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투입 상출 행렬이니까 각 부문에서 이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한 단위 재화를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이제 투입 산출, 관계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부문 간의 관련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차수 분포가, 이게 뭔가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균등하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많은 부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부문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것도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유사한 패테일한 분포를 따른다,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증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또 경제학에서 갖는 의미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시경제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시적 샥이 온다. 거시적 샥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경제에 주는 샥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이제 각 기업에 오는 이제 개별적으로 오는 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별적인 샥이 거시경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마이크로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의미가 있느냐?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 캔슬아웃 되니까 어차피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얘기를 이제 근거가 드린 것이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그렇게 무작위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받는 충격은 쉽게 다른 부분의 충격에 의해서 상쇄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각 개별 기업에 오는 충격이 전체 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설명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제 생각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기하는 데서 이제 엠피리컬하게 중요한 에비던스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퍼의 이제 문제의식은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고유 벡터 중요도는 어떤 거냐. 요게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로 보시면, 아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인접 행렬, 행렬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행렬을 분석하는 거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테크닉이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오는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그러니까 행렬 분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선형대수 수업을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고유 벡터하고 고유분 요 개념이 이제 바로 이제 응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개별 꼭지점의 중요도는 결국은 해당 꼭지점 근방의 어떤 중요도의 합이다. 즉 여기서 이제 GIJ는 이건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요.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꼭지점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건 이케이션인데 결국 여기서 모르는 거는 요 람다하고 이제 V 요 V들을 이제 모르는 거죠. 요 중요도 요것들은 모르는 건데 요것은 이제 요 식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기분이고 요 기분에서 요 중요도를 계산하는 건데 그럼 요 식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언노운으로 주어져 있는 V들은 결국 이 I의 중요도는 다른 VJ 즉 다른 꼭지점들의 중요도를 요 GIJ 이걸 곱했을 때 나오는 것에 비례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즉 나의 중요도는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중요도에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에 비례하게 된다.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됐을 때 이런 가정을 갖고서 계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결국은 요 고유 벡터, 요 V가 결국은 요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고유 벡터라는 것은 이게 매트릭스를 벡터에다 곱한다는 것은 결국은 곱해서 나오는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벡터가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트랜스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결국은 고유 벡터라는 것은 어떤 V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걸 G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그 나오는 방향이 마찬가지로 V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다 G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벡터들이 있다는 거죠. 매트릭스에 따라서. 그랬을 때 그것은 결국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요 스칼라 곱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 왜냐면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매트릭스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요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적인 어떤 방향성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 고유 벡터에만 정확하게 찾게 되면은 요 G의 작용을 이제 분해해서 알 수 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요 고유 벡터가 중요하고 근데 요때 나오는 람다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가 있는데 매트릭스 중에서 고유근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고유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유근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가장 크게 된 것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것의 영향이 압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어진
G 매트릭스가 있을 때 고유 벡터 중요도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주어진 G 매트릭스의 최대 고유근을 찾고 그때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개별 꼭지점의 중요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꼭지점이 10개 있다. 그러면 이 G는 10x10 매트릭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벡터는 10x1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서 그 각각의 꼭지점 10개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컴포넌트가 10개니까 각각의 크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고유 벡터 개념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 연구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활동에서 이제 기초한 금융센터 중요도 평가 이런 어떤 페이퍼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각 나라들의 기업들이 상장을 본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가서도 많이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금융 섹터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연계성까지 감안했을 때 어떤 금융 센터가 중요하냐 이것을 이제 평가했을 때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상장한 어떤 기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 매트릭스에 저희가 방금 본 이 포뮬러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보니까 1995년, 그러니까 요것들이 한 것 중에 한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정말 미국의 영향력이 작아졌는지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절대값을 그러니까 크기를 따져보면 조금 2006년 작아지긴 했지만 어떤 상대적인 순위를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중요도가 가장 역시 독일이라든지 영국보다 더 높다 이런 게 결론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씩 순위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 순위도 상승하고 있고 이제 크기도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콩이 상당히 이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06년을 보면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동체 식별을 하는 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각 꼭지점 하나하나의 어떤 특성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좀 더 시각을 크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자료를 어떤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는 간단하게 해서 핵심적인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통체 식별하는 것, 즉, 좀 더, 100개가 있으면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된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30개, 40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것을 어떤 자신의 선입관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판단을 해보자,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크게 보면, 공동체 식별하는 방법은, 비중복 방법하고 중복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비중복 방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서로 이제 한 개체가 두 그룹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분할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많이 썼던 것들이 어떤 금융시장에서 어떤 중심부하고 주변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구조를 주고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데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중복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개체가 두 가지 이상의 그룹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요런 가정하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제 식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장점인 뭐냐면, IMF에서도 이제 2012년에 이런 방법을 썼는데, 왜 이런 것들 장점이 뭐냐면, 국가 간의 어떤 충격이 어떤 전파 과정 같은 데 있어서 어떤 다른 그룹들 간의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국가라든지 그런 어떤 회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두 그룹 중, 예를 들어 두 그룹이 두 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속한다는 것보다는 둘 다 속하는 것들을 허용하고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VTS, 그러니까 거액 결제 시스템, 요건 캐나다의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T는 아마 토론토인 것 같은데, 토론토 지역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중심부에 있는 은행들하고 주변부에 있는 은행들은 나눴는데, 나눠서 보니까 토론토에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 중심부에 있고, 몬트리올, 요 M은 이제 몬트리올이고, O는 이제 others, 그래서 되게 다른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요쪽에 토론토에 있는 은행들이 핵심이고, 몬트리올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은행들은 좀 주변부에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은행에서도 저희 은행에서도 한 연구가 있는데 그게 2011년 조사 통계월보 2월호에 보시면 한은 금융망의 네트워크 구조 및 시스템 리스크 분석이라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나라 데이터를 갖고서 하신 그런 결과가 이제 실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지를 기법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1년 조사 통계월 2월호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복 공동체 식별이라는 것은 이런 식 이제 요 개념도인데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2005년에 제기한 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하나의 공동체면 이렇게 요런 꼭지점들은 두 개의 그룹에 다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두 개 고리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식별할 수도 있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이제 요 방법을 이용한 것을 한 가지 예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은 뭐냐면 MST, 그러니까 요건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꼭지점 하나를 보기보다는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그 특징,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게 그 전체적인 구조를 끄집어내는 건데요. 요것은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걸 이제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노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정확한 데피니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맨 앞에 소개시켜드리는 몇 가지 레퍼런스 중에서 그래프 시어리 언더그레드에서 쓰이는 교재 거기에 보시면 아마 요 정의들이 좀 더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잘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추리라는 것은 이제 순환하지 않고 연결된 네트워크 요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들이 있으면 순환한다는 것은 결국은 요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환하게 되겠죠. 여긴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순환하게 되겠죠. 요런 순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순환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연결돼 있다. 즉, 여기서 이게 다 연결돼 있을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완전히 이런 다른 점들하고서 떨어져 있는 그런 점은 없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대신 순환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추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스패닝 추리라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의 모든 꼭지점을 연결하는 추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패닝하는 건 뭔가 이렇게 좀 풀리 이렇게 제너레이트 한다는 거기 때문에 스패닝 추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모든 꼭지점을 연결하는 추리인데 모든 꼭지점을 연결하는 거고
그러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뭐냐면 가장 적은 가중치의 합을 갖는 스패닝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이 책은 아까 소개드린 책보다는 조금 더 약간 어드밴스드인 책인데 여기서 보면 꼭지점이 5개인데 이 굵은 선을 보시면 이렇게 요 굵은 선들로 이렇게 다 5개의 꼭지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굵은 선들 말고 요 가는 선들만 보면 이것도 스패닝 트리가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된다. 예, 아까 된다고 예, 맞습니다. 이거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꼭지점 5개가 있지만 스패닝 트리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다 이제 가중치를 줬을 때 그 가중치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 그때 그 가중치의 합이 가장 작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꼭지점들을 그 웨이트를 거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 그러면 가장 미니멈한 스패닝 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작다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시게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코릴레이션 같은 게 있을 때 그럼 코릴레이션을 만약에 그것을 이제 코릴레이션 같은 게 있을 때 코릴레이션이 큰 것들을 더 가깝게 정의하면 가장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계산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추천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멈이라는 것은 어떤 가장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요것이 이제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적용한 예도 좀 이따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에 이러한 그 테크닉들을 적용한 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방법들을 실제 이제 금융 데이터에 이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앞에 두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은행 부분하고 주식 및 채권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고요. 나머지 한 부분은 이제 콜롬비아 중앙은행에서 했던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그냥 한 나라의 어떤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를 해주고 전화한테 받은 것, 쌍방거래가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쌍방거래가 거시적인 어떤 거래가 기록되는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소개시켜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BIS가 이제 수집하고 있는 은행별 연결 통계 데이터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IMF가 수집하고 있는 주식하고 채권 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버린 CDS 요 부분은 요것들하고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주고받은 거래를 기초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타임 시리즈의 어떤 콜레이션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고 먼저 이 나라 20개 국가들이 총 다른 나라에 대여해 준 것들을 시기별로 보면 요것은 하나는 인터미디엇 요것은 보증 관계가 없는 거고요. 요 얼티밋 리스크 요것은 이제 보증 관계까지 포함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체 사이즈가 좀 작아지는 어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서 요 그림을 이제 그려본 건데요. 여기서는 아까랑 달리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화살표 보이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얘가 이제 DE가 이게 독일인데 독일이 US에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투자한 거고 여기서 이제 특징이 요것은 이제 그래서 요것은 그러니까 요것은 가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레이트는 얘가 전체 투자한 것 중에서 각 나라에 얼마큼 투자했냐 이런 것이 되겠고 얘가 얘한테 투자한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방향성을 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있게 하는 게 더 경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2006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일단 그 미국의 사이즈가 여기서 그 투자하는 그 사이즈가 이제 많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일본에서 미국을 하는 어떤 그 굵기가 상당히 이제 굵어졌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네트워크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이런 전반적인 흐름 같은 거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어떤 그 네트워크의 어떤 이런 그 스트럭처가 달라짐으로써 각 노드가 갖고 있는 중요도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로 데이터만 보게 되면 그런 중요도의 변화 같은 건 잘 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그 문제의식의 출발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좀 약간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투이션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나라의 그 중요도를 이런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어떤 다각화 지표인데요. 어떤 요 데이터가 완전히 한 나라에 몰려있을 때는 이것이 0이 되고, 모든 것들에 다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됐을 때는 이것이 그 엔트로피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것인데, 좀 더 균등하게 분배될수록 1에 근접하는 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다각화 지표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런, 앞에서 봤던 이런 고유벡터 중요도를, 포함해서 이 중요도의 변화를, 감안한 그런 지표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것이 이제 제가 했던 연구의 이제 주된 문제의식이고요.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보시면, 이 G5 국가의 아이겐 센트럴, 중요도를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금융위기로 이제 올라갔다고. 왜냐면 유럽 쪽에 은행망이 활발했었는데, 금융위기에 많이 이제 피해를 받고, 미국이 많이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게 다각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금융위기는 아무래도 좀 약간 위축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미국하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 그러면서 많이 약간 위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요건 이게 아이겐 센트럴티가 좀 다르게 내가 어느 쪽에서 많이 받느냐, 이것들을 많이 반영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영한 어떤 또 다른 이제 가중치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미국의 가중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로 데이터에서는 어떤 센트럴티, 이런 어떤 중요도의 어떤 데이터 변화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006년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것들은 가중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 국가들하고의 연계성이 좀 더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의 쏠림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미국과 영국의 어떤 거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게 그러니까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꼭지점이 커지면서 꼭지점이 커지고 마찬가지로 센트럴리티가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오는 것들의 크기도 같이 높아진다는 그러니까 이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거래 패턴의 거래 의미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면 아까보다 좀 더 차이가 많이 로 데이터보다 차이가 많이 드러나면서 데이터의 변화를 좀 더 풍부하게 데이터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분석의 주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문제의 출발점은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가중치의 변화를 이 데이터에 반영을 해보자. 쉽게 말해 이제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이제 IMF에서 이제 수집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하고 채권 정보를 갖고 있는 이것을 갖고서 이제 연간 자료가 나오는 건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공동체 식별하는 데 있어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그런 공동체 식별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K 클리크라는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이렇게 그 연결된 두 개가 있으면, 서로 완전하게 밀집한 연결된 게 있으면, 나머지 그 전체 K개 중에서 K-1개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요 두 개의 그 K 클릭을 서로 인접하다고 그러니까 요 두 묶음이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으면 같다고 본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랬을 때 요것들을 요런 것들을 다 찾았을 때 어딘가에서 끊기게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제 찾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각국 간의 그 채권하고 주식 투자 관계가 높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될 테고, 어느 어떤 국가들 간에서 어떤 교류가 갑자기 약해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끊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두 그룹에 속하는, 두 어떤 공동체에 같이 속하는 그런 국가도 요 알고리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이것을 보시면, 2012년에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즉, 5가지의 커뮤니티가 이제 식별이 됐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007년에 해보면 아주 크게 하나의 이제 공동체만 식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해석하는 것은 2007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확장되는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약간 전체적인 연결이 약간 떨어지면서 어떤 로컬하게 어떤 지역적으로 여러 나라 간의 연결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약간 전체적인 연결도 강하지만 또 지역적인 어떤 블록화의 어떤 그런 추세가 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공동체 식별한 것 중에서 이제 특징을 보시면 재밌는 게 요 오스트리아, AUS, 요 나라들이, 커뮤니티 2번, 3번에, 그러니까 AUS, 요 호주가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랑 같이 이렇게 아시아권 쪽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전체 그러니까 큰 선진 그쪽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약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선진국과 아시아권과를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양쪽하고도 다 교류가 활발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여기 케이만 군도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케이만 군도 여기에 금융시장인데 이것들이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가 좀 높다는 게 특히 여기 보시면 홍콩하고 재팬 이런 나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들이 투자가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묶인다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들, 새로운 어떤 그룹, 어떤 지역과 어떤 국가들 간의 어떤 그룹핑이 활발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만약에 중복되는 걸 허용하지 않게 되면, 이런 특징 같은 거는 좀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에서 한 것들은 이제 거래 관계인데요.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존으로 산 것들 이것은 콜레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 예를 들어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 만약에 1년이면 1년 이렇게 시간을 갖고서 이제 콜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개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 10개의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 10개 타임 시리즈 간에 각각의 변수들 간의 콜레이션을 다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결국은 콜레이션 매트릭스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접 행렬로 해석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개국의 요 연구는 36개국의 소버린 CDS 스프레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한 거고 삼각계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구성한 다음에 MST 앞에 설명드린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CDS 요 시장이 국가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기시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나라들의 위기가 더 빠르게 전파되고 어떤 나라들이 그런 어떤 전파가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관계가 높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9, 플러스 0.5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찾는 건 지금 미니멈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렇게 변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 마이너스 상관계수의 제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상관계수가 자료다, 0이다. 그러면 거리가 1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거리가 제일 먼 거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1이다, 퍼펙트하다. 그러면 요 거리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계가 높을수록 거리는 가까워지는, 그렇게 이제 변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변형함으로써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는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높은 관계들을 찾게 되겠죠. 이렇게 변형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본 거고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아이겐벡터 센트럴티를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여기서 많이 얘기했던 게 세 나라 정도가 되는데 러시아가 가장 높았고요. 중요도가,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중요도가 3, 4, 5, 6, 일본, 여기 일본 7번째 있는 게 브라질인데요. 요런 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시한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그 페이퍼에서 나온 이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니멈 스패닝 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순환하는 게 없죠. 순환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요 색깔들은 이제 투자 등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동그란 원의 크기는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그 중요도를 이제 반영한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가장 중요도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가 여기 있는데 동그라미가 가장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터키가 이제 그려져 있죠. 여기서 보시면 왜 이런 나라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요게 이제 그 지역 관련 그 지리적인 어떤 그 위치와 관련된 어떤 이제 구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러시아는 이쪽 아시아 이쪽 여기 코리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도 연결성을 갖게 되고 터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남미 쪽하고도 연결성을 갖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의 충격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민감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터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 지역에 이렇게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은 마찬가지로 라틴 중에서 보면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저희 나라도 이렇게 아시아 중에서는 상당히 다른 나라들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는 이런 쪽에 가깝지만은 사실은 이쪽 현진 유럽 쪽에 이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구가 얘기해 준 건 뭐냐면 36개국이 있으면은 요 매트릭스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지 않겠습니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사이즈가. 그런데 그것들을 요 미니멈 스패닝 추리를 이용해서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데이터의 어떤 그 특징 각 나라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쉽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되었고 여기서 보면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상당히 관련이 높은 것으로 좀 아시아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요것은 아까 같은 두 분석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두 분석들은 이렇게 쌍방간의 거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쌍방간의 거래는 아니고 각 시장들의 시계열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인접평면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환율 시장, 아니면 주식 시장 여러 가지 시장들에서 타임 시리즈가 계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적용이 돼서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니까 주된 그 세 가지 분석 방법을 소개드렸고 그 세 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한 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 끝으로 이제 그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이런 네트워크 분석의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 강화에 따라서 에 대한 어떤 분석이 요구되고 있고,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 연계의 복잡성 심화에 따라서 분석의 난이도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연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안된 어떤 이런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글로벌 금융시장 연계성 관련된 여러 분석에서 기존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금융시장 복잡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그 데이터에서 주어지는 어떤 정보를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유용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분석 지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금융위기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은 어느 정도 콜레이션이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기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엄밀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는 평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좀 제너럴한 시각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어떤 컴퓨테이션 메소드가 많이 발달을 못했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어떤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이제 분석하는 좀 더 이제 어떤 테크니컬하게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극복이 되면서 좀 더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마이크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그 네트워크, 여러 가지 기업의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는 함의, 그것들이 그 경제 전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겠다, 이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런 분석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업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고요.